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직장인 여성입니다. 서울 변두리 조용한 동네에서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인연을 만나 결혼을 꿈꾸게 됐던 사람이죠.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결혼을 앞두고 겪은 일이 너무도 거짓말 같아서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공감과 조언을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하게만 흘러가던 제 인생이 친정엄마의 전화 한 통으로 송두리째 뒤집혔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네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식장으로 향하던 그 길에서 제가 마주한 진실은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닌 모두의 인생을 흔들어 놓는 엄청난 비밀이었습니다. 부디 이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간이 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먼저 결혼 생각이 없던 제가 남자 하나를 알게 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나이가 30을 넘기고 나자 정작 당사자인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주변에서 부쩍 결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선배들은 저만 보면 좋은 사람 없냐고 물었고 친정엄마도 입버릇처럼 딸 시집 가는 것만 보면 여한이 없다는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하지만 전 조금도 마음이 급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비서실에서 일하며 받는 월급이 적지 않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일상이 그리 외롭지도 않았거든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만나는 거고 아니면 그저 그대로 엄마와 평생 둘이서 살아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날 같은 부서 후배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냈어요. 언니, 혹시 소개팅 생각 있어? 우리 오빠 친구인데 사람이 진짜 괜찮아. 외모로 끌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성격이 좋아서 만나보면 분명 마음에 들 거야. 오빠, 친정 오빠 친구? 어떤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란 사람인데 오빠랑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라서 나도 어렸을 때부터 봐온 사람이거든? 성격이 정말 진중하고 착해. 그리고 이건 미리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그 오빠 네가 좀 사는 집이야. 좀 사는 집이라니? 후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오빠 할아버지가 옛날에 사업을 크게 하셨대. 그래서 오빠 아버지가 물려받으신 재산이 꽤 있다고 들었어. 근데 오빠 아버진 평생 공무원으로 사셔서 그런 티를 잘 안 내시는 분이야. 어머니도 워낙 검소하셔서 평생 시장 바구니 직접 들고 다니면서 살림도 손수 다 하셨고 나도 어릴 때부터 봐와서 잘 아는데 두 분 다 정말 점잖으시고 동네에서 칭찬이 자자한 어른들이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조금 망설였습니다. 형편이 너무 차이나는 집안이면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잘 사는 집이면 나 같은 사람을 며느리로 들이려고 하겠니? 홀어머니의 변변히 모아놓은 것도 없는데. 아니야 언니, 그 오빠 부모님 그런 거 따지는 분들 아니야. 평소에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걸로 유명하시고 성격 자체가 며느리 본다고 집안 따지실 분들 절대 아니라니까. 사람만 진실하면 된다고 항상 그러신다던데? 우리 오빠가 그 친구 2년 못 만났다고 안타까워하길래 언니 얘기 꺼냈더니 자리 한번 마련하라고 그러더라고. 그 후배는 평소에도 사람 보는 눈이 까다로워서 어지간한 사람은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애가 어릴 때부터 봐온 오빠의 친구를 자신있게 소개하는 거라면 한번 만나볼 만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약속을 잡고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성격이 좋다고 했는데 처음 인사하는 자리에서는 특별히 말수가 많거나 과장되게 웃기려고 하지 않더군요. 그냥 묻는 말에만 차분하게 대답하고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어요. 오히려 그런 모습이 저를 더 편안하게 해주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아 보인 건 자기 집안 자랑을 일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미리 들은 게 없었다면 그냥 평범한 집안의 회사원 정도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그제야 후배가 성격 좋다고 칭찬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됐어요. 화려한 말로 사람을 홀리는 타입이 아니라 묵묵히 지켜봐주고 호응해줘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는 성격이더군요.
만남이 끝나갈 때쯤 상대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조심스럽게 건네는 그 한마디에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 후로 저희는 자연스럽게 만남을 이어가다 6개월쯤 지나며 결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상대가 먼저 자기 부모님께 인사하러 가자는 말을 꺼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설렜지만 동시에 서로의 집안 형편이 너무 차이 난다는 게 떠올라 마음 한구석이 살짝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가는 건 좋은데 뭘 사가지? 솔직히 자기네 집이 잘 산다고 들어서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야. 그런 제 말에 남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손살을 쳤습니다. 뭐? 그 정도로 대단한 집안은 아니니까 그런 거 절대 신경 쓰지 마. 그냥 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 돼. 뭘 사가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 과일이나 꽃다발도 괜찮을까?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해. 우리 엄마가 내 얘기만 듣고도 벌써 며느리감 자랑한다면서 동네 어른들한테 네 얘기 막 하고 다니셔. 엄만 무조건 내 편이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마. 그래서 저는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예비시댁에 찾아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반듯한 양옥집과 한옥이 어우러진 동네에 들어서자 깔끔하게 잘 가꿔진 골목길이 눈에 들어왔어요. 조용하고 차분한 동네 분위기가 인상적이더군요. 남자친구가 미리 알려준 대로 예비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과일로 예쁘게 과일 바구니를 만들어 들고 갔죠. 한데 남자친구가 웃으며 발걸음을 옮길 때 마침 골목에서 마주친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며 아는 척 하셨어요. 어머나 여자친구야? 동장님 댁에도 드디어 며느리가 들어오는구먼. 제가 얼떨떨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자 옆에서 남자친구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나중에 결혼식에 꼭 와주세요. 그렇게 아주머니께 인사한 뒤 저는 돌아보며 자그맣게 속삭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여기 동사무소 동장하다 퇴직하셨거든. 그래서 아직도 어르신들은 그렇게 부르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 뒤 남자친구의 뒤를 따랐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잘 가꿔진 정원과 고풍스러운 한옥풍 본체가 드러났어요. 마치 옛 명문가의 집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후배한테서 미리 들은 대로 집 자체에서 오래된 부의 흔적이 느껴졌지만 그렇다고 위협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때 저희를 향해 단정한 차림을 한 노년 여자분이 다가오셨어요. 잘 정돈된 머리에 옅은 화장을 하셨는데 첫인상부터 흐트러진 곳이 없어 보이셨죠. 저는 단박에 그분이 예비 시어머니라는 걸 알아채고 얼른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도 환하게 웃으며 절 반기셨어요. 어서 와라. 정훈이가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대체 어떤 아이를 데려오려나 얼마나 궁금했는지 모른단다. 말투 역시 부드럽지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시더군요. 예비 시어머니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서자 소파에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앉아 계셨어요. 평생 공직에 몸담아 오신 분답게 자세가 흐트러짐 없이 고닫고 표정은 과묵했지만 눈빛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분 역시 웃으며 인사를 건네주셨죠. 오느라 고생했다. 어서 편하게 앉아라. 예비 시아버지 한마디에 긴장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서둘러 손수 끓인 차를 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차 마셔봐라. 우리 집 마당에 있는 나무에서 열린 걸로 내가 손수 담근 대추차야. 입에 맞을지 모르겠구나. 저는 얼른 손을 뻗어 한 모금 마시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깊은 맛과 향이 느껴졌거든요. 어머님 정말 맛있어요. 많이 달지도 않은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죠. 별거 아니다. 그냥 가족이 먹을 거니까 정성으로 만드는 거지.
사람 입에 들어가는 건 정성이 반이라고 돌아가신 시어머님이 항상 그러셨거든. 입에 맞는다니 다행이다. 이따 갈 때 좀 싸줄 테니 어머님 한 잔 타드려라. 그렇게 웃으며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전형적인 현모양처의 면모가 느껴져 감동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남자친구를 소개해준 후배가 말한 그대로였어요. 형편이 넉넉해도 드러내 자랑하거나 거들먹거리지 않고 손수 살림을 챙기며 말 한마디에서도 기품이 느껴지는 분이었죠. 예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옆에서 두 분이 나누시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 많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니는 남편한테 존경심이 가득 담긴 말투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여보, 당신도 식기 전에 얼른 드셔보세요. 이번엔 특히 맛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당신도 어서 들어요. 우리 집 대추차야 어딜 내놔도 다들 놀랄 정도로 맛있지. 그 솜씨가 어디 가겠어요. 서로를 향해 깍듯하게 존대하시는 두 분의 모습이 마치 옛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그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몰라요. 요즘 세상에 저런 부부 보기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예비 시아버지가 저에게 건네신 말씀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모자란 점이 좀 많을 거다. 그래도 마음 하나는 진실한 녀석이니 네가 잘 봐주거라.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기우는 혼사인데 자기 아들 자랑이 아니라 모자란 점이 많으니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하시다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렇게 인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자친구에게 진심에서 우러나는 말을 건넸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정말 좋으시다. 나 오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내 형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오히려 나한테 잘 부탁하신다고 하시다니. 그리고 두 분이 서로 존대하시는 것도 너무 보기 좋았어. 우리 부모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서로를 함부로 대하신 적이 없으셔. 어릴 때부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나도 부부 사이일수록 서로 잘 챙겨주고 예의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 물론 우리도 어른들처럼 존대까지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왜? 우리도 나중에 아이 낳으면 애들 앞에서 그런 모습 보여주자. 그게 다 가정교육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 정말 본받을 만한 분들이야. 안 그래도 동네에서 존경받으신다는 건 들었는데 직접 뵙고 나니까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그런 제 말에 남자친구가 자랑스러운 듯 웃더군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 친정엄마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들려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수 다려주신 대추차 이야기, 시아버지가 아들 잘 봐달라고 하신 말씀, 두 분이 서로 존대하시는 모습까지요. 친정엄마는 듣는 내내 흐뭇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예비 시부모님 정말 좋은 분들 같아. 정훈 씨랑 결혼해도 시집살이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아직 성급한 생각일까? 아니, 엄마도 들어보니 안심된다. 원래 별것도 없는 사람들이 거드름 피우고 그러는 거지. 진짜 잘 배우고 돈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런다고 하잖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너무 변변하지 못한 형편이라 앞으로 상견례하고 혼수 장만하려면 좀 부담이 되긴 한다. 엄마, 그런 거 걱정하지 마. 어머님이 얼마나 검소하신지 몰라. 슬쩍 봤는데 옷차림도 소박하시고 밥상도 과하지 않게 정갈하게 차려주셨어. 그래? 아이 뭐 그러면 정말 다행인데. 하지만 친정엄마는 여전히 걱정이 되시는지 그날 밤 늦도록 옷장을 뒤지며 남자친구를 만날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하셨습니다. 얼마 후 남자친구도 저희 집에 인사를 오고 자연스럽게 상견례 날짜도 잡게 됐죠. 그 사이에도 저는 종종 시댁에 놀러 갔고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손수 만든 반찬과 먹거리를 챙겨주셨습니다. 아가, 이거 어머님 갖다 드려라. 입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정성 들여 만든 거니 건강엔 좋을 거란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근데 매번 이러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 아유,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까짓 음식 좀 나눠 먹는 게 뭐 대수라고. 다음에 상견례하고 나면 사돈도 우리 집으로 한번 모시고 와라.
내가 따끈하게 식사 대접 한번 해야지. 전 그런 시어머니가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장볼 때도 꼭 마트보다는 재래시장을 선호하시고 천으로 만든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시는 모습도 보기 좋았어요. 시어머니가 싸주신 반찬을 친정에 들고 가면 엄마도 음식 맛에 감탄하곤 하셨습니다. 어머나, 사부인 손맛이 보통이 아니시구나. 우리 딸도 시집가서 좀 잘 배워야겠다. 받아먹기만 하고 가만히 있을 순 없으니. 나는 뭘 챙겨 보내드려야 하나? 그런 걱정을 하면서도 기분은 한없이 좋아 보이셨어요. 딸이 인심 좋고 마음씨 고운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하니 안심이 되시는 게 당연했죠. 그러는 사이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어요. 그날까지 친정엄마와 저는 함께 옷을 고르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하며 들뜬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내기 아쉬워하시면서도 한편으론 행복해 보이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시집가서도 친정에 자주 찾아오고 두 집안 모두 화목하게 잘 이끄는 며느리가 될 거야. 정훈 씨랑 우리 시부모님 같은 분들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시부모님을 만나게 된 그 상황이 그저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결혼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질수록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신부가 될 거라고 확신했죠. 며칠 후 시댁에서 추천하신 한정식집에서 상견례가 이루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예약하셨는데 감사하게도 차가 없는 저희를 배려해 친정 가까운 쪽으로 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사소한 배려까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정훈 씨와 시부모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두 분 다 평소처럼 차분하면서도 단정한 모습이셨죠.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보자마자 먼저 다가와 두 손을 내밀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부인, 이렇게 뵙게 되니 정말 반갑네요. 저희 애가 혜정이 만난 이후로 표정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솔직히 저 녀석 영영 장가 안 간다고 할까봐 그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저희한테는 혜정이가 참 귀하고 고마운 아이랍니다.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친정엄마의 굳은 표정이 한결 편안해지셨어요. 처음 만난 자리인데도 시어머니가 어색하지 않게 말씀을 잘 이어가셨죠. 저희 엄마한테 깍듯이 대하시면서도 같은 여자로서 많은 것을 공감하며 웃으셨어요. 시아버지도 옆에서 웃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셨죠. 그대로 식사가 시작되며 분위긴 더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엄마 앞에 맛나고 좋은 반찬들을 끌어다 놓아주시고 세심하게 배려하셨어요. 시아버지도 점잖게 한 말씀씩 거들며 자리를 부드럽게 이끌어주려 노력하시더군요. 사부인, 혜정이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혼자서 이렇게 아이를 잘 키우신 것만 봐도 그 정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좋게 봐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딸이야말로 이렇게 든든한 남편을 만나고 좋은 시어른들을 모시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늘이 이제야 저를 도와주시는가 봅니다. 그러더니 눈시울까지 붉히셨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얼른 손수건을 꺼내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무슨 그런 겸손한 말씀을요. 대기업 다니는 며느리 얻기가 어디 쉬운가요? 얼굴도 예쁘고 예의도 바르고 혜정이가 사부인을 닮아 뭐 하나 버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눈물을 흘리던 친정엄마의 얼굴이 다시 한번 환해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친정엄마가 넉넉하지 못한 형편 때문에 걱정하시던 모든 일들이 전부 기우였다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사부인, 우리 그러면 날짜는 언제로 잡는 게 좋을까요?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저도 상관없습니다. 편하실 때 날을 잡아 알려만 주세요. 그래도 될까요?
그럼 혼수며 외단이며 이런 건 일절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는 손님 많이 부를 생각도 없고 식도 요란하게 할 생각 없거든요. 그냥 뭐든 간소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까다롭게 안 따지잖아요. 그 말씀에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시댁에서 예단이며 혼수며 까다롭게 따지는 경우도 많다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걱정을 미리 없애주셨으니까요. 친정엄마도 시어머니의 배려에 당황하시면서도 감사한 눈치였어요. 사부인,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안 그래도 저희가 부족한 게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또 그런 말씀을. 따님을 저희 아이한테 보내주시는 게 가장 큰 선물이죠.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그저 두 아이 살림이나 최소한으로 알아서 사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견례가 더없이 만족스러운 분위기에서 마무리됐어요. 그날 시부모님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하늘을 날 듯 들뜨고 행복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노을이 지는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 콧노래가 절로 나왔죠. 그런데 문득 제 옆에 앉은 친정엄마가 너무 조용하신 것 같아 고개를 돌리며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처음에는 그저 피곤하셔서 그런 줄만 알았는데 한참 만에 엄마가 혼잣말처럼 이상한 말씀을 중얼거리시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누굴 어디서 봤는데? 아니, 그게 그 사부인 얼굴이 너무 낯이 익은 것 같아서 말이야. 분명 이름도 처음 듣고 오늘 처음 만나는 건데 이상하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이야. 그 말씀에 저는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도 참, 어디서 우연히 봤을 수도 있지. 세상이 넓다가도 좁다잖아. 근데 이름도 모를 정도면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서 그냥 스친 인연이겠지. 아니면 우리 시어머니가 인상이 좋고 친숙한 느낌이라 그럴 수도 있고. 그런가? 아니, 분명히 어디서 한 번은 본 것 같은데. 그냥 닮은 사람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머릿속으론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 결국 결혼에 대한 다른 얘기만 떠들었습니다. 결국 한참을 고민하던 친정엄마도 포기하셨는지 한숨을 푹 쉬며 말씀하셨죠. 아유, 모르겠다. 내가 사부인 같은 분은 어디서 또 봤겠어. 그냥 헷갈렸나 봐. 그러면서도 며칠간은 그 생각이 떠나질 않는지 가끔 멍하니 앉아 계시는 모습이 자주 보였어요. 뭔가가 떠오를 듯하면서 떠오르지 않아 답답하신 모양이었죠. 아유, 내가 진짜 어디서 본 건 분명한데 누구더라? 전 그런 엄마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 그러다 답답해서 생병나겠다. 그게 그렇게 신경 쓰일 일이야? 답답하면 나중에 우리 어머니한테 직접 여쭤봐. 예전에 살던 동네나 뭐 다닌 학교나. 너희 시어머니보다 내가 4살이나 적은데 학교를 같이 다니기야 했겠니? 그냥 이상하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그래. 엄마, 그만 잊어버려. 어머님이 워낙 단아하시고 인상이 좋으셔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라니까. 딱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사모님 같으시잖아. 그런가? 아휴, 뭐 그래, 그런가 보다. 생각해보니 주말 드라마에 나오는 배우를 닮은 것 같기도 해. 그게 아니어도 내가 우리 딸 시집 보낼 생각이나 해야지. 지금 그딴 쓸데없는 생각에 낭비할 시간이 없지. 결국 며칠이 지나도 아무것도 생각해내지 못한 친정엄마는 미련이 가득 담긴 얼굴로 그 생각을 접겠다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상견례 이후로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 이어졌거든요. 결혼식 날짜는 하루하루 가까워졌고 저는 세상 어떤 신부보다 행복한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 같은 어른들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정훈 씨 같은 사람을 만난 것도 감사했죠. 무엇보다 친정엄마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짜가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부터 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설렘 반 긴장 반으로 매일 밤 천장만 바라보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곤 했죠. 그런 와중에도 저희 엄마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답답함을 묻어두고 계신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 앉아 같이 저녁을 먹는데 엄마가 또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그런 엄마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설마 또 어머님 어디서 봤는지 그 생각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결혼식 끝나면 이제 우리 딸이 이 집에 안 오겠구나, 그 생각하니까 실감이 안 나서 그래. 엄마, 무슨 그런 소리래. 시집 간다고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신혼집도 차로 20분이면 오는 거리잖아. 그러게 말이다. 괜히 너 마음 불편한 소리를 했네. 그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밥이나 먹어. 그러면서 말을 돌리셨지만 저는 눈치로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여전히 시어머니 얼굴이 낯익은 것에 대해 신경 쓰고 계신다는 걸요. 그 얼굴이 누구인지 떠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계시는 게 분명했죠. 다른 건 몰라도 하나뿐인 딸의 결혼이 걸린 문제니 신경이 쓰이는 건 저도 이해했어요. 하지만 법 없이도 사실 것 같은 저희 시어머니와 관련된 일에 왜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는지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모른 척하며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렸죠. 결혼식이 코앞인데 괜한 일로 신경 쓰시는 것도 싫었고요. 얼마 후 드디어 결혼식 전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친정엄마와 함께 방에 앉아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며 신혼집으로 가져갈 짐을 정리했어요. 옷가지랑 책, 사진첩 같은 것들을 차곡차곡 박스에 담았죠. 그러다 옛 사진첩을 발견한 엄마가 손을 멈추며 안을 열어 한참을 들여다보셨어요. 그러더니 곧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봐라. 넌 어릴 때부터 어쩌면 이렇게 고왔을까? 너 데리고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들 이쁜이 왔다고 반기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며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뒤로 넘기셨어요. 그러다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추셨습니다. 주로 제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있는 사진첩이었는데 그곳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끼어 있었어요. 저는 궁금한 마음에 사진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이모 생각해? 이거 엄마 앨범에도 있는 그 이모 사진 맞지? 빛바랜 사진은 젊은 시절의 엄마와 어떤 여자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와 무척 닮았지만 좀 더 야윈 얼굴에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자가 엄마 어깨에 손을 올린 채 웃고 있었죠. 엄마는 아련한 그리움이 담긴 눈빛으로 절 보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언니 하나뿐인 너희 이모야. 저는 어릴 때 가끔 이모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의식적으로 그 얘기를 더 이상 묻지 않게 됐어요. 이모 얘기만 물으면 엄마가 늘 눈물바람을 하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점점 잊고 살다 저도 참 오랜만에 이모 사진을 보게 된 거였죠. 엄마, 이모 많이 보고 싶어? 그럼 좀 더 찾아보지 그랬어. 찾아도 소용없어.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찾았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젠 궁금하지도 않아. 말씀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엄마는 손으로 사진을 어루만지셨어요. 그 얼굴에서 슬픔도 그리움도 아닌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갈등 같은 게 느껴졌죠. 엄마,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모는 어디 갔는데? 어릴 때부터 물어봐도 그냥 다 지난 일이라고만 하고 제대로 말해준 적 없었잖아. 사실 나도 잘 몰라서 말해줄 게 없어. 그냥 엄마가 갓 20살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편지 한 장 안 남기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도 못하고 이모만 찾아다니셨는데 끝내 못 찾고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사시다 돌아가셨지. 왜 사라진 건데?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야? 글쎄, 워낙에 자기 얘기를 잘 안 하고 살던 사람이라 모르겠어. 맏딸이라 고등학교 졸업하고부터 돈 벌어 부모님 돕고 동생 학비 보태주고 그런 착하고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면 그런 생활이 싫어서 사라진 건지도 모르지. 뭐?
설마. 아니야. 이모가 정말 예뻐서 따르던 남자들도 많았는데 우리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쉽게 결혼 마음을 못 먹고 늘 집안만 돌봤거든. 꽃다운 나이에 그렇게 사는 게 싫어서 나간 게 아닐까? 아니, 난 그랬으면 좋겠어. 자기 인생 찾아간 거라면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는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으니까.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분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한을 남기고 사라진 이모가 도대체 어디 있을지 저도 궁금했어요. 그때 엄마가 눈가를 훔치며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려 노력하시더군요. 아이고, 엄마가 주책이다. 너 시집 보내는 마당에 괜히 마음 무거워질 얘기는 왜 꺼내서. 이 사진이 왜 네 사진첩에 들어가 있나 모르겠네. 이건 엄마가 가지고 있을게. 오늘은 이만하고 그만 자자. 당장 급한 짐은 다 옮긴 거잖아. 남은 건 차차 정리하면 되니까 화장 잘 받으려면 푹 자야지. 그러면서 서둘러 사진첩을 덮으셨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 낡은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와 무척이나 닮은 이모가 어딘가에 살아계신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궁금했죠. 엄마도 분명 이모를 찾고 싶은 눈치인데 결혼식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어. 그때 경찰에서도 못 찾았다고 했으니까 분명 살아계실 거야.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집으로 연락이 오지 않았겠어? 그런 생각을 하며 오지 않는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밝았죠. 저는 새벽에 일어나 일찌감치 미용실로 향했어요. 친정엄마는 한복을 입고 동네 단골 미용실에서 머리를 한 뒤 식장에서 만나기로 했죠. 한참 동안 공을 들여 화장과 머리를 한 저는 드레스를 갈아입고 식장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기 전 거울 앞에서 마지막 점검을 받으며 만감이 교차하는 기분을 느껴야 했어요. 새삼 제가 그날의 신부라는 게 실감나며 30년 넘게 살아온 제 인생이 그 순간부터 다시 새로운 옷을 입는 기분이더군요.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간신히 가라앉히고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 친구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식장까지는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저는 친구한테 고마움을 전하며 웃었죠. 윤정아, 오늘 정말 고마워. 네 덕분에 정원 씨도 내 걱정 안 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먼저 식장에 갈 수 있었잖아. 아침 일찍 나오느라 피곤했지. 그런 제 말에 고등학생 때부터 단짝으로 지내던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얘는 우리 사이에 그런 말하면 섭하지. 이럴 때 내가 아니면 누가 널 도와? 나 오늘 너한테 봉사하려고 일부러 애도 시부모님한테 맡겼잖아. 그러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결혼식에만 신경 써. 고마워. 내가 신혼여행 가서 선물 많이 사올게. 아서라. 내가 가보니까 신혼여행에서 선물 고민하느라 시간 낭비한 게 제일 후회되더라. 일생에 한 번뿐인 시간인데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신나게 놀기나 해. 너를 진짜 위하는 사람들한텐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일 거야. 저는 그런 친구의 말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아 얼른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보니 제 주변에 고마운 사람들이 많다는 걸 새삼 감사하게 되는 일이 많더군요. 그 와중에 예비 신랑에게 문자가 도착했어요. 혜정아, 나 지금 식장 도착했어. 부모님도 같이 와서 하객들 맡고 있어. 오늘의 주인공은 조심해서 천천히 와. 그리고 뒤이어 사진도 한 장 도착했습니다. 식장 입구에서 시부모님이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이었죠. 시어머니는 분홍빛 한복을 입으셨고 시아버지는 짙은색 양복 차림이었어요. 두 분 다 평소보다 더 환한 표정이시더라고요. 그 사진을 웃으며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친정엄마였어요. 아마 식장으로 출발하신다는 얘기일 것 같아 얼른 전화를 받아 물었죠. 엄마, 준비 다 했어? 나도 방금 식장으로 출발했어. 시댁 식구들은 이미 다 도착하셨나 봐.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친정엄마의 목소리는 평소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늘 한결같이 다정하고 차분한 목소리가 아니라 거칠게 떨리고 무언가에 잔뜩 놀란 듯한 목소리였어요.
혜정아, 큰일 났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혹시 사고라도 난 거야?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혜정아, 결혼이고 나발이고 당장 차 돌려. 이대로는 절대 결혼 못한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을 못한다니. 제가 깜짝 놀라서 외치는 소리에 친구도 놀랐는지 운전을 하다 말고 길가에 차를 세웠어요. 그 순간에도 귓가에서는 여전히 엄마의 믿지 못할 얘기가 들려오고 있었죠. 혜정아, 여러 말할 시간이 없어. 당장 집으로 와. 지금 당장 아니면 정말 후회할 거야. 엄마, 왜 이러는지 말을 해야 알지. 시작하려면 이제 겨우 1시간밖에 안 남았어. 근데 집으로 오라니. 와서 얘기해. 어서 차 돌려, 빨리. 엄마는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셔서 저를 불안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어쩔 줄 모르고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친구를 향해 말했어요. 윤정아, 미안한데 우리 집으로 좀 가줘. 아무래도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그런 제 말에 친구가 흔들리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인 뒤 얼른 차를 돌리더군요. 그 시간에 식장으로 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면 예식 시간이 늦는다는 건 뻔한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채 그냥 식장으로 향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 저를 키우셨어도 매사에 침착하고 목소리 한번 쉽게 높이지 않던 분이 바로 저희 엄마셨어요. 그런 엄마가 결혼식 날 아침에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차를 돌리라고 하는 건 틀림없이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다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연락을 해도 신호만 가다가 끊어지길 반복할 뿐 전화를 받지 않으셨죠. 바로 그 순간, 이번엔 예비 신랑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정아, 어디쯤 왔어? 이제 너희 쪽 손님들도 한두 명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장모님도 아직이시라. 저기 정훈씨, 잠깐만. 나 지금 좀 이상한 일이 생겨서. 뭐? 이상한 일이라니? 무슨 일인데? 엄마가 갑자기 차를 돌리라고 전화하셨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 평생 처음 듣는 목소리야. 그런 제 말에 전화기 너머로 예비 신랑이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모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지? 무슨 일이 생긴 것 같긴 하다. 일단 예식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얼른 집으로 가봐. 나도 지금 바로 출발할게. 뭐? 정원 씨까지? 안 돼.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어떡해. 장모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신 거면 당연히 내가 가야지.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정원 씨는 그냥 거기서 손님들한테 인사 좀 해줘. 우리 쪽 손님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차가 막힌다고 해줄래? 신랑 신부가 둘 다 자리에 없으면 다들 수근거릴 거야. 그래, 알았어. 그럼 가서 연락 좀 해줘. 걱정되니까. 여긴 내가 어떻게든 시간 끌어볼게. 고마워, 정훈씨. 그리고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말고 넌 일단 장모님부터 챙겨. 알았지? 저는 예비 신랑에게 거듭 고맙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어요. 식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도저히 잊히지 않아 어쩔 수 없었죠. 결국 한참을 달려 친정집 골목어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윤정아, 미안한데 여기서 좀 기다려줄래? 내가 들어가서 상황 보고 다시 바로 출발해야 하니까.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만약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나도 따라 들어갈게. 저는 고개를 끄덕인 뒤 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골목길을 뛰어 올라갔어요. 새하얀 드레스 차림으로 뛰어가는 신부의 모습이 얼마나 이상해 보였는지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셨죠. 하지만 저는 그런 시선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엄마한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혹시 쓰러지신 건 아니겠지? 마침내 집 앞에 도착한 저는 대문을 밀고 들어서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러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에 그만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군가가 흐느끼는 소리와 함께 친정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저는 눈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입술을 깨물며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눈앞에서 확인한 집안의 모습은 제 상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거실 한가운데는 친정엄마와 마주 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낯선 여인이 있었습니다. 짧은 단발에 옅은 화장기, 단정한 차림의 노년 여성이었는데 어딘가 모르게 낯이 익은 얼굴이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인데 분명 어디선가 본 듯한 그 묘한 느낌. 그 정체를 알아차리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난밤 사진첩 속에서 봤던 얼굴이 세월이 흘러 나이든 모습으로 제 눈앞에 앉아있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모? 그러자 그 노년 여성이 절 돌아보며 무너지듯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친정엄마도 흐느끼며 저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여시더군요. 그래 맞아 혜정아. 너희 이모야. 어제 사진첩에서 본 그 사람. 저는 그 말씀에 어안이 벙벙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두 사람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30년 넘게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모가 하필 제 결혼식 당일에 다른 곳도 아니고 저희 집 거실에 떡하니 앉아 계시다니 너무나 비현실적인 일이었어요.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걸 느끼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이모가 떨리는 손으로 저를 잡아당겨 옆에 앉히신 뒤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혜정아, 네가 혜정이구나. 그래, 내가 네 이모다. 근데 정말 미안하구나. 이렇게 예쁜 너를 일생에 한 번뿐인 좋은 날에 이런 일을 겪게 하다니.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죄다. 저기 이모,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혹시 이모가 우리 엄마를 결혼식에 못 가게 하신 거예요? 왜요? 이모도 제 결혼 축하해 주려고 어렵게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제 물음에 이모는 깊은 숨을 몰아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혜정아, 놀랍겠지만 이모 얘기 좀 들어줄래? 시간이 없는 건 알지만 네가 꼭 들어줘야 할 얘기란다. 괜찮겠니? 저는 마음이 급했지만 엄마와 이모의 표정이 너무 심상치 않아 거절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이모가 눈물이 가득 담긴 눈으로 서글프게 웃어 보이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엄마 앞에서 사라진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구나. 그 세월 동안 나는 사람답게 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숨어 살았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부모님 산소라도 한번 찾아뵙고 죽는 게 도리겠다 싶더라. 그래서 흥신소에 의뢰를 했어. 가족들 사는 곳이라도 알아봐 달라고. 이모는 잠시 말을 끊고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셨어요. 그런데 보고서를 받고 보니 부모님은 이미 두 분 다 돌아가셨더구나. 내 동생 너희 엄마는 살아있고 외동딸이 곧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 어리기만 한 줄 알았던 동생이 결혼해서 딸을 낳고 또 그 딸이 결혼을 한다니 너무나 고맙고 대견한 마음에 한참을 울었지. 그런데 거기까지 말씀하시던 이모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참을 망설이셨어요. 친정엄마가 옆에서 그런 이모의 손을 꼭 잡아들이며 재촉하셨습니다. 언니 어서 얘기해. 어차피 알아야 할 일이잖아. 그 말에 용기를 얻으셨는지 이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래, 흥신소 소장이 보고서랑 같이 사진 몇 장을 보여주는데 그중 한 장에 내 조카가 예비 시어머니랑 같이 찍힌 사진이 있더라. 근데 그 얼굴을 본 순간 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평생 잊을 수 없었던 얼굴이 거기 있었거든. 그 말을 하는 이모의 얼굴이 얼마나 절망적이던지 영문을 모르는 저도 등골이 서늘해질 지경이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얼굴이라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저희 시어머니를 아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당연히 알지. 알고 말고. 너희 시어머니가 옛날에 내 가장 친한 친구였거든? 그러더니 마른 침을 꿀꺽 삼키셨어요.
친정엄마는 이미 들은 얘기인지 옆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죠. 이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 친구랑 나는 어릴 때부터 단짝이었다. 늘 붙어 다녔지. 그래서 결혼하기로 한 남자도 소개하고 스스럼 없이 어울렸다. 그 남자는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날 아껴주고 힘든 우리 집안 사정도 이해해주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남자를 빼앗아갔다. 그래도 그 정도라면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그 친구가 내 도장이랑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서 나인 척 행세하며 내 이름으로 빚을 잔뜩 지더니 그 돈을 들고 내 약혼자랑 같이 사라져버린 거야.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이모의 말에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로 듣고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였거든요. 세상에, 말도 안 돼요. 그럼 그게 저희 시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래, 틀림없이 그 여자야. 그 뒤로 나는 죽지 못해 살았어. 내가 진 적도 없는 빚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 돈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늑대같이 달려들더라. 돈에 미친 사람들한테는 법이고 뭐고 필요 없었어. 사기치고 도망친 여자를 찾을 수가 없으니 나를 물고 늘어졌고 경찰도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지. 그대로 있다가는 부모님이랑 동생한테까지 화가 미칠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내가 사라지는 게 가족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편지 한 장도 못 남기고 그렇게 도망친 거야. 이모의 말씀에 친정엄마가 울먹이며 한 말씀 보태셨어요. 난 아무것도 모르고 언니를 원망했어. 아무리 살기가 힘들어도 어떻게 가족을 버리고 도망칠 수가 있을까? 힘들어도 같이 고생하며 극복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 수없이 생각하고 원망했지. 근데 그게 우리를 지키려고 그랬다는 걸 이제야 안 거야. 그 집에 더 머물면 사람들이 계속 찾아올까봐 언니가 있는 곳으로 빚쟁이들을 불러들이고 우리 집엔 못 오게 한 거지. 엄마의 말에 이모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집에서 도망치고 나서 난 부산으로 내려가 새신사로 일하며 살았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10년이 넘도록 그 빚만 갚았지. 하루에 한 끼 먹으며 악으로 깡으로 버텼어. 그렇게 살았으니 결혼이고 자식이고 내 인생엔 없다고 생각했지. 그래도 그 덕에 빚을 다 갚고 작은 목욕탕까지 인수하게 됐단다. 그리고 그 목욕탕을 기반으로 사업을 키워서 지금은 큰 사우나를 갖게 됐지. 그제야 한숨 돌리니 가족 생각이 너무 사무치게 나서 그래서 흥신소에 의뢰를 했던 거야. 이모의 그 한마디 한마디에 생전 처음 본 저도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한 사람의 40년 인생이 그 얘기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친정엄마도 옆에서 이모의 손을 어루만지며 흐느끼셨죠. 언니,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아휴, 얼마나 힘들었을지. 난 감히 상상도 못하게 했어. 정말. 그래도 그 덕에 너랑 부모님까지 힘들게 하진 않았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 그때 내가 빚쟁이들한테 무릎 꿇고 빌었거든. 우리 집에 찾아가봐야 돈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니 나한테 시간을 주면 절대 숨지 않고 그 돈을 다 갚겠다고. 만약 약속을 어기고 우리 집에 찾아가서 식구들 괴롭히면 난 어디로 숨어버리든지 없어져 버릴 테니 돈 받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하라고.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런 걸 감당했어, 언니? 엄마와 이모는 또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곁에서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다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그런데 이모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정말 저희 시어머니가 맞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모를 버린 그 약혼자가 혹시 저희 시아버지인 건가요? 하지만 이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셨죠. 아니, 그건 아니더라. 내가 흥신소를 통해서 들었는데 날 배신하고 그 여자랑 도망친 약혼자는 얼마 못 가서 사고로 죽었어. 나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빚까지 만들어 놓고 도망쳤으니 죗값을 치른 거겠지. 그래서 오랜 친구의 뒤통수를 치고 남자 빼서 도망쳤다가 혼자 남겨진 그 여자가 이름을 바꾸고 신분을 세탁한 뒤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처녀 행세하면서 새 인생을 시작한 거야. 내 약혼자 뺏어서 돈 것까지 해놓고 새 남자 만나서 조신한 척 살아온 거지.
그게 바로 지금의 너희 시아버지야. 그 사람은 너희 시어머니한테 그런 과거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를 거라고 하더구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전 허공에 대고 한숨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단아하며 검소하고 품격 있어 보이던 저희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이 입을 모아 칭송하던 그분이 사실은 친구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은 사악한 인물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어리빠진 표정을 본 친정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혜정아, 이제 알겠지. 왜 엄마가 상견례 때 본 사돈 얼굴이 그렇게 낯익다고 했는지.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야. 그 여자가 예전에 우리 집에도 몇 번 놀러 왔었거든. 엄마가 아직 어릴 때라 너희 시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엄마의 기억 속엔 어렴풋이 남아 있었던 거지. 그런데 네 결혼에 대해 알게 된 이모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찾아온 거야. 혜정아, 엄만 그런 거짓으로 똘똘 뭉친 범죄자가 있는 집구석에 너를 보낼 수가 없어. 지금이야 좋은 시어머니인 척 가면을 쓰고 있지만 또 언제 본색이 나올지 알 수 없잖니. 제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는 순간에도 예비 신랑으로부터 수없이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연락을 피하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정훈 씨? 제 목소리를 들은 예비 신랑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혜정아, 어떻게 된 거야? 왜 너까지 연락을 안 받고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정훈 씨, 미안해. 나 이 결혼 못해. 뒷일 부탁할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혜정아? 도대체 왜 그래? 장모님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그건 나중에 다 설명할게. 지금은 식장에 모인 손님들 돌려보내줘. 부탁이야. 전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모든 일이 마치 꿈처럼 흘러갔어요. 식장에 모여있던 수많은 하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돌아갔고 시부모님과 정훈 씨도 한참을 기다리다 결국 발길을 돌리셨죠. 그리고 정훈 씨가 집 앞으로 찾아와 소리치며 저를 찾았지만 저는 끝내 그 얼굴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예식이 날아간 다음 날 저는 친정엄마와 이모를 모시고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놀란 시부모님과 정훈 씨 앞에 빛바랜 옛 사진과 이모가 평생 간직해온 차용증, 흥신소를 통해 확보한 자료까지 전부 펼쳐놓고 진실을 밝혔죠. 시어머니는 처음엔 사람을 잘못 봤다며 발뺌하셨지만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결국 무너지셨습니다. 평생을 가면 뒤에 숨겨온 얼굴이 남편 앞에서, 아들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시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야?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시어머니는 끝내 아무 말씀도 못하시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셨죠. 그런 일이 있고 며칠 후 시아버지는 오랜 시간 믿어온 배우자에게 속아왔다는 사실에 치를 떨며 이혼을 요구하셨다고 하더군요. 평생 정직과 신의를 신조로 살아오신 시아버지에게 아내의 파렴치하고 거짓된 모습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정훈 씨 역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혜정아,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그런 분이셨다는 게 나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 너희 이모를 그런 지옥 속에 밀어넣고 본인은 세상에 둘도 없는 정숙한 여자인 척 행복을 누리며 살아오셨다니. 평생을 가면 속에서 산 엄마를 더 이상 볼 자신이 없어. 정훈 씨는 그렇게 어머니와의 절연을 선언했어요. 그 결정이 정훈 씨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 저는 감히 가늠할 수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다시 한번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정훈 씨와 여러 번 헤어질 마음을 먹었지만 결국 과거는 묻고 같은 길을 걸어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아버지의 부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혜정아,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내 아내도 정훈이의 엄마도 아니다.
그러니 너희가 억지로 헤어질 필요는 없지 않겠니? 네가 평생 그 여자 얼굴을 볼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이렇게 부탁할 테니 마음을 좀 돌려다오. 내 자식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네가 아니면 우리 정훈이가 받은 상처를 보듬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구나. 그래서 저는 정원 씨와 새 출발을 다짐하며 시어머니의 자리가 비어있는 결혼식을 치르게 됐습니다. 친정엄마 옆에는 40년 만에 가족을 찾은 이모가 함께 자리하셨죠. 식이 시작되기 전 친정엄마는 이모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바라보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언니, 살아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난 거 보시고 부모님도 이제야 편하게 눈 감으실 거야. 두 자매가 손을 잡고 흐느끼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이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얼마 전에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 너희 시어머니. 네? 어머님이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다고 하던가요? 정호 씨도 정말 일절 연락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전라도 어느 절에서 밥해주며 공양주하고 산다고 하더라. 이제야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겠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더구나. 자기 잘못으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며느리도 잃고 곧 태어난 손주도 영영 보지 못하게 됐다고. 어이가 없더라.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한다고 내 잃어버린 청춘이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결국 시어머니는 이모에게 용서받지 못한 채 절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소식도 없이 살고 계십니다. 평생 사모님 소리 들으며 곱게 사시던 분이 이제는 누구의 어머니도 아내도 사모님도 아닌 한 사람의 죄인으로 여생을 살고 계시는 거죠. 그게 정말 마땅한 결말 같으면서도 한편으론 안타까웠어요. 인간이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든 그 죄를 갚으며 살아야 한다는 걸 새삼 깨닫기도 했고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하며 저는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리고 거짓 위에 쌓은 인생이 결국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너무나 가슴 아픈 방법으로 배우게 됐답니다. 그럼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도 부디 정직하고 거짓 없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